방콕 시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하나둘 내려가기 시작한 지 1년. 이제는 한국 시스템마저 완전히 교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 정부가 자국 기술력 향상을 명목으로 추진한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불과 몇 달 만에 도시 곳곳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더니 결국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대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태국 정보통신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가 한 발언 한마디에 태국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적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민들은 이 발표에 더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 뒤에 이어진 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년 전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우리에게 경고했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숨겨온 진실,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프랑스계 글로벌 IT 컨설턴트 클레어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41살의 나이에 아시아 도시 디지털 프로젝트를 검토하러 다니는 일을 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태국 방콕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점검하러 왔답니다. 공항에서부터 도시로 향하는 길, 택시 안에서 보이는 풍경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눈에 띄었고 도로 전광판의 정보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도시 시스템 점검한 지 얼마나 됐죠? 택시 기사에게 물었더니 그는 백미러로 저를 흘기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외국인이시군요. 요즘 시스템이 자주 다운돼요. 한국 기술 빼고 새로 바꾼 이후로 계속 이래요. 이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뺐다고요? 방콕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는 상당 부분 한국 기술로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들은 첫 마디는 더 충격적이었답니다. 한국 시스템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린 동남아 자립 모델로 갑니다. 태국 정보통신부 차관이 당당하게 선언하는 말이었죠. 회의실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며 침착하게 질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 같은데요.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나요? 차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 기술은 너무 비싸고 까다롭죠. 우리도 이제 자체 기술력이 있습니다. 중국과 공동 개발한 신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결정이 정말 갑작스러운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자료를 찾아보니 실은 이 결정이 1년 전부터 준비된 것이더군요. 태국 정부는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기술력을 키우겠다는 명목 하에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회의 메모를 남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 기술, 진짜 검증은 끝났을까? 다음 날 새벽 갑자기 울리는 비상경보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호텔 전체가 정전이 됐더군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복도로 나가보니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도시의 절반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새 시스템의 첫 징조일까요? 새벽의 정전 사태는 다행히 몇 시간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단순한 전력 과부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그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에 방콕 시청의 정보통신부서를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컨설팅 업무를 위해서였지만 실은 그 정전 사태가 궁금했거든요. 정보통신부 담당자 피사 씨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정전 사태에 대해 물어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클레어 씨, 이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피사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죠. 실은 새 시스템 도입 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세 번째예요. 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런데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거죠? 위에서는 단순히 초기 적응 과정이라고만 하죠. 하지만 피사 씨는 모니터를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지난 몇 개월간의 시스템 오류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전자민원 접수 지연, 교통 신호체계 오류, 응급 출동 호출 시스템 마비.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이게 다 한국 시스템을 교체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피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그래요. 예전 시스템은 가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불평하긴 했지만 적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는 한숨을 쉬었죠. 매일 아침 어떤 시스템이 또 고장날지 걱정하며 출근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현지 소셜미디어를 살펴봤습니다. 도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해시태그로 번지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이게 자립이냐? 해시태그 예전이 더 안정적이었다. 해시태그 왜 한국을 버렸나? 시민들의 분노가 온라인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며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본사로부터 온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컨설턴트일 뿐 그들의 결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어요. 저는 다른 국가의 프로젝트를 위해 방콕을 떠났다가 2달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진 상황이었죠. 대중교통은 지연되고 전자결제 시스템은 중단되고 도로의 전광판은 오류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이게 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저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 앱 대신 종이 지도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립이라는 명목 하에 새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결국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방콕에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태국 정보통신부와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실 불이 꺼지고 에어컨이 멈췄어요. 처음에는 단순 정전인 줄 알았는데 비상 전원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정보통신부 비서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규모 시스템 다운이 발생했습니다. 백업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요.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죠.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광범위한 문제인가요? 도시 전역입니다. 병원, 경찰서, 공항. 모든 핵심 인프라가 마비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중추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었어요. 저는 즉시 제 태블릿을 꺼내 배터리로 작동시켰습니다. 다행히 모바일 데이터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소셜미디어는 이미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에서 의료장비가 멈췄다는 소식, 교통신호등이 꺼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은 있나요? 제가 정보통신부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차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저었어요. 이전 시스템에서는 있었지만 새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그 부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스템을 교체한 결과였죠. 저는 차관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교체하기 전에 이런 상황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했나요? 차관은 잠시 침묵했다가 나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상부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라는 압박이 있었거든요. 회의는 그대로 중단되었고 모두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저는 도시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신호등이 꺼져 교차로마다 경찰들이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상점들은 전자결제가 불가능해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거리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시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청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시 한국 기술을 원한다. 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며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선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정과 안전에 대한 갈망이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일부 지역의 전력이 복구되기 시작했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의 절반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기술의 의존성을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더 큰 의존성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정보통신부로부터 긴급 회의 소집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착해보니 낯선 얼굴들이 많이 보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의 사태로 인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응급수술이 중단되었고 공항에서는 수백 건의 항공편이 지연되었죠. 도시 교통 시스템의 혼란으로 대형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장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클레어 씨, 당신이 한국기술팀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년 전 그들이 한국기술을 배척하겠다고 했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당시의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이라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구 컨설팅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측 파트너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화상 통화가 연결되자 익숙한 얼굴, 한국팀의 팀장 정재훈 씨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정재훈 씨는 묵묵히 들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은 줄 수 있지만 신뢰는 직접 복원하셔야죠. 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1년 전 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재훈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도움은 언제든 줄 수 있지만 과거처럼 웃으며 협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팀은 원격으로 시스템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관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한국 기술을 배척하기로 결정했던 건가요?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 결정이었어요. 중국이 더 저렴한 대안을 제시했고 자립이라는 명분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보니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팀의 원격 지원으로 도시의 핵심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복구되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기술 의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면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실감했습니다. 복구 작업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의 원격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매일 한국팀과 태국 기술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했어요. 양측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은 기술적 지침을 제공했지만 태국 측에서는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넷째 날 아침, 정재훈 씨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어 씨,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팀이 직접 방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계약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응급처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의 말을 태국 정보통신부에 전달했고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즉시 수락했어요. 절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틀 후 한국팀 10명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태국 공무원들의 표정에는 안도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정재훈 씨는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클레어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요. 그들이 우리 시스템을 대체할 때부터.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고하지 않았던 거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때로는 직접 경험해봐야 배우는 법이죠.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3일 만에 주요 시스템을 복구했어요. 도시는 서서히 정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교통 신호 체계도 정상화되었죠. 시민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단순히 기술적 문제였을까요?
정재훈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태국이 왜 그렇게 갑자기 한국 기술을 배척했는지 실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정재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의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이전에는 단순히 시스템을 넘기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상호 이해와 신뢰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정재훈 씨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접근법을 쓸 겁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기술진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의 말에서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이전의 본질이 아닐까요? 한국팀이 방콕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시는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부분이 많았어요. 저는 매일 한국팀과 태국 기술진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던 두 팀이 이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재훈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클레어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유럽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와의 차세대 스마트시티 협정이 최종 승인되었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재훈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실시간 보건망, 교통혼잡 예측형 인공지능, 물류 자동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유럽 주요 도시들과 함께 구축될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이 놓친 기회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껴졌어요. 태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재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시스템을 복구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협력 방안도 제시할 겁니다. 하지만 결정은 그들이 내려야 하죠. 다음 날 아침, 태국 정보통신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장관은 한국팀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새로운 협력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지난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태국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정재훈 씨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 구매가 아닌 공동 개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태국의 기술진이 처음부터 함께 참여해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해요. 장관은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재훈 씨에게 물었어요. 방금 한 제안이 본사에서 승인된 건가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승인받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즈니스 외교였어요. 단순히 계약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방콕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도시는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전자결제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자 상점들은 문을 열었고 교통체계가 정상화되면서 도로의 혼잡도 줄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보였어요. 한 카페에서 저는 현지 대학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공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구매하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기술 강국이 아니었어요. 배우고 적응하고 발전시켜 나갔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발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일 수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재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태국이 다시 협력을 요청했을 때 그렇게 빨리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나요? 그들이 이전에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정재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태국이 기술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의 말에는 깊은 비즈니스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부를 방문했어요. 장관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클레어 씨,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 자립이란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파트너십의 기반은 상호 존중과 신뢰죠. 장관은 저에게 공식 감사장을 전달했어요. 앞으로도 당신과 같은 중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계속해 주시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방콕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복구된 시스템 덕분에 도시는 다시 활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광판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교통 흐름은 원활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보였어요. 이번 사태가 오히려 더 강한 파트너십의 계기가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차세대 스마트시티 협정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실시간 보건망, 교통혼잡 예측형 인공지능,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사 말미에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태국도 이 프로젝트의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소식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태국도 이제 그 흐름에 합류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행기에 오른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 과정,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이번 경험에서 얻은 더 깊은 통찰을 담고 싶었습니다. 도시는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그 시스템은 신뢰로 움직인다. 그 신뢰를 무너뜨린 도시는 결국 멈춰섰다. 이 한 문장에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일 뿐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했습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과 사람, 신뢰와 협력,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값진 시간이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콕 사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본사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유럽 간의 차세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컨설턴트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클레어 씨의 방콕 경험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를 메우고 기술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공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각 국가의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함께 참여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방콕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국팀의 정재훈 씨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클레어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방콕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변화요? 태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에도 태국 엔지니어 몇 명이 참여할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 관계가 회복됐군요. 정재훈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위기는 때로 가장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실패에서 배웠고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존중했죠.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각국의 대표들이 자신들의 비전과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스위스는 실시간 보건망을, 독일은 교통혼잡 예측형 인공지능을, 네덜란드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는 중추 신경망 역할을 맡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에 저는 태국 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립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어요. 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기술 자립이란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요? 기술적 실패를 넘어 더 깊은 협력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건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발코니에서 제네바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스마트 시티의 본질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불빛은 독립적이지만 함께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제 최종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도시는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그 시스템은 신뢰로 움직인다. 그 신뢰를 무너뜨린 도시는 결국 멈춰섰다. 이제 저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뢰를 회복한 도시는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방콕에서 목격한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이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넘어 더 깊은 이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기술은 발전하고 변화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인간의 신뢰와 협력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앞두고 저는 이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기기로 다짐했어요. 기술 컨설턴트로서 제 역할은 단순히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문화와 신뢰 사이의 다리를 놓는 것임을 말이죠.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지난 10년간 한글을 거부했던 태국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교육 불균형과 디지털 문해력 저하로 국가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는 가운데 태국 교육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한글 시스템을 거부한 것이 역사적 실수였습니다라고 인정하자 태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숨겨온 진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도대체 한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태국은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베를린의 한 교육 전문가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엘사 크레벨이라고 합니다. 베를린에 본사를 둔 글로벌 교육 플랫폼 개발사 루멘테크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총괄로 일하고 있죠. 올해로 32, 독일 출신이지만 지난 5년간 아시아 여러 국가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릴 적 여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겪었던 어려움을 직접 봤으니까요.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겠다고. 오늘 태국 교육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의 입찰 컨설팅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죠. 이런 제안은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그들이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문자 표준화와 디지털 콘텐츠 연동이라니. 정확히 제가 관심 있던 분야였습니다. 태국 교육부 담당자 수파우 씨와의 화상회의에서 첫인상이 좋았어요. 크레벨 씨, 우리는 남부 지역의 소수민족 문맹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문자 체계를 도입하고 디지털 교육과 연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어요. 회의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동료 마커스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또 밤샘 준비하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해. 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준다는 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지. 밤새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발견한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찌아찌아족과 한글 보급 중단이라는 제목이었죠.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에게 한국의 문자 한글을 보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태국 정부의 개입으로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했죠. 왜 태국이 인도네시아의 일에 개입했을까?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찌아찌아족과 한글에 관한 자료를 더 찾고 싶었거든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컴퓨터 앞에 앉았죠. 검색창에 찌아찌아족 한글이라고 입력하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이 문자가 없던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소수민족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다고 하네요. 이메일함을 확인하니 태국 교육부에서 보낸 추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태국 남부 소수민족 현황과 함께 과거 문자 보급 실패 사례가 담겨 있었어요. 그중 찌아찌아족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죠. 태국 측 문서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침투 시도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문자를 가르친 것이 왜 문화적 침투가 될까? 마커스에게 이 의문을 털어놓았죠.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권력이기도 해. 아마 그 안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을 거야. 점심을 건너뛰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어요.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였죠.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만든 문자라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목적이었어요.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게 하라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어요. 태국 정부가 찌아찌아족 한글 프로젝트에 개입한 이유는 당시 자국 내 소수민족에게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국 남부의 일부 소수민족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자 태국 정부는 이를 국가 통합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던 거죠. 그 뒤에는 중국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태국은 결국 중국의 문자 체계와 기술 플랫폼을 채택했습니다. 문서에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거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갈등이 아니었어요. 정책 실패와 기회 상실의 순간이었습니다. 태국은 한글이라는 효율적인 도구를 정치적 이유로 거부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 이 의문을 품고 부톤섬으로 직접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부톤섬에 도착한 첫날,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찌아찌아족이 사는 마을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현지 가이드 라흐마트가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크레벨 씨, 이곳에 외국인이 찾아오는 일은 드뭅니다. 특히 한글 이야기를 하러 오는 사람은 더욱 그렇고요. 마을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흐마트가 마을 어른들을 소개해 주었고 곧 학교 교사였던 파리드를 만날 수 있었어요. 파리드는 초등학교 교사로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파리드의 눈에 반짝임이 돌았습니다. 한글은 놀랍도록 배우기 쉬웠어요. 일주일 만에 기본을 익히고 한 달이면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죠.
파리드가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쓴 공책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우리의 보물입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에도 몰래 보관해왔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한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글씨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 중단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파리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였습니다. 하루는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외국 문자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태국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새로운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채택하는 조건으로요. 파리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시스템으로 바꾼 후에는 모든 것이 복잡해졌어요. 아이들은 배우기 어려워했고 기술적 문제도 많았죠. 무엇보다 우리 언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노인은 한글은 우리 말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도 들었죠. 태국에서 온 연구자들도 처음에는 한글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라흐마트가 말했습니다. 크레벨 씨, 이건 단순한 문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와 힘의 싸움이었죠. 우리 같은 작은 부족은 그저 그 사이에 끼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태국 언론에 실린 과거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글 보급이 어떻게 문화적 침투로 프레임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새벽까지 자료를 뒤지다 마침내 결정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태국의 유력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었죠. 한국은 우월주의적 태도로 동남아 국가들의 문화를 침투하려 한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기사 내용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보급이 마치 정치적 음모처럼 묘사되어 있었거든요. 기사 하단에 작은 글씨로 협찬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추적해보니 중국계 통신기업과 연결된 재단이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증거가 점점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현지 대학 언어학과 교수 수티와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태국은 당시 중국과 대규모 인프라 계약을 체결하던 시기였습니다. 교육 분야도 그 패키지의 일부였죠. 한글 프로젝트는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수티완 교수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가장 불행한 것은 한국이 이후 태국과의 교육 협력에서 점차 손을 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식과 기술 교류의 축이 끊겼죠. 베를린 본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과학적으로 설계되었고 디지털 시대에 놀랍도록 적합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정치적 이유로 이러한 도구를 거부했죠. 회사에 돌아와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디지털 연동성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찌아찌아족 사례에서 보듯이 문자가 없는 언어에 적용하기 용이하며 학습 효율성이 탁월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루멘테크의 최고 기술 책임자 한스가 저를 불렀어요. 엘사, 당신의 보고서가 경영진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한글에 대한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건가요? 단순합니다, 한스. 저는 증거를 따를 뿐이에요. 한글은 객관적으로 뛰어난 도구입니다. 태국이 정치적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면 그들은 큰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한글 기반 교육 기술을 더 자세히 조사해보는 게 어떨까요? 음성인식, AI 텍스트 분석,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 결과 등을 말이죠. 그날 밤 한국의 한글 기반 디지털 교육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음성인식 정확도, 텍스트 처리 속도, 학습 곡선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문자 체계보다 우수했죠. 반면 태국이 채택한 중국 기반 시스템은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해킹 사고, 데이터 누락, 번역 오류, 학습 효율 저하. 보고서는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태국은 정치적 이유로 최선의 선택을 포기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국 교육부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수파욱과 그의 동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크레벨 씨, 당신의 중간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분석이 매우 흥미롭네요. 수파웃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국 단위의 교육 플랫폼 쉔웨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중국과의 계약이 체결되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결정권은 물론 태국 정부에 있어요. 제 역할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뿐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쉔웨이 시스템이 태국 남부 소수민족의 언어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나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태국 측 기술 담당자가 잠시 후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선 중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마커스가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정치가 기술을 이긴 것 같아.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 객관적 증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이었던 거지. 마커스가 묻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려고? 포기할 거야? 아니, 저는 결연하게 답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 거야. 세계는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 도구인지 알아야 해. 태국이 놓친 기회가 어떤 것인지도. 그날 저녁 한국의 교육기술 기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기반 AI 학습 시스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다국어 지원 플랫폼. 한국은 이미 글로벌 교육기술 시장에서 조용히 혁신을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한울림이라는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한글 기반 다국어 학습 시스템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소외된 지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죠. 문해율이 1년 만에 평균 30% 이상 향상되었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읽던 중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단순히 태국과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교육 형평성에 관한 문제였죠.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정치적 이유로 무시될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습자들이니까요. 다음 날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한글 기반 기술을 우리 플랫폼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태국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을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EO 하일리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엘사. 한국 기업들과 접촉해볼까요?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울림 본사를 방문하여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였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한 길이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태국이 버린 기회를 이제 우리가 잡을 차례인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한울림 본사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 이지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의 방문 목적을 듣자마자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어요. 크레벨 씨, 찌아찌아족 프로젝트에 대해 아시는군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아픈 기억입니다. 이지원이 말했죠. 정치적 이유로 중단된 그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문화와 정치의 복잡한 관계를 항상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원은 회의실 스크린에 한울림의 최신 프로젝트들을 보여주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남미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젝트, 그리고 동남아 소수민족 교육 플랫폼까지. 모두 한글의 과학적 체계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지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 체계죠. 그 철학은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게 하라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이 철학은 유효해요. 점심 식사 중에 이지원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국의 쉔웨이 시스템이 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도입 1년 만에 전국 12개 지역에서 데이터 손실과 문해력 저하가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요?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비밀이에요. 태국 교사들 사이에서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태국 교육부 내부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확인했어요.
이지원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쉔웨이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 특히 소수민족 지역에서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태국 교육부에 간략한 보고서를 보냈어요. 한국은 이미 증명된 해답이었습니다. 태국이 정치적 이유로 버린 기회였죠. 다음 날 한울림과 루멘테크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교육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이지원이 한글 박물관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과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주는 전시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 도구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군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치가 교육을 이겼을 때 잃게 되는 것.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세계 교육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제 태국이 놓친 기회를 세계가 알게 될 차례였어요. 베를린에 돌아온 지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 교육 선진국들이 한국의 한글 기반 AI, 문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루멘테크와 한울림의 파트너십 소식이 교육계의 파문을 일으킨 겁니다. 하일리 CEO가 저를 불렀어요. 엘사, 당신의 직감이 옳았어. 유럽 교육부 관계자들이 우리의 새 플랫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매료된 것 같아. 한글이 가장 디지털 친화적인 문자라는 사실이 점점 알려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증거는 항상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테이블에는 여러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보낸 질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글의 디지털 적용성, 학습 용이성, 다국어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세계가 드디어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후 베를린에서 국제교육기술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저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혁신 한글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강연장은 교육 전문가, 언어학자, 기술 개발자들로 가득 찼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제 강연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자 지식에 접근하는 문입니다. 한글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그 원리를 디지털 교육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문해율 향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연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태국 교육부 대표의 질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크레벨 씨, 태국이 정치적 이유로 한글을 거부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잠시 침묵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쉔웨이 시스템의 현재 성과와 한글 기반 시스템의 잠재력을 비교한다면 태국은 최소 10년의 교육 발전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유럽 여러 국가의 교육부와 루멘테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에 한글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범 프로젝트들이 승인되었어요. 마커스가 샴페인을 들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한글이 이제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샴페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국에서 발견한 작은 기사 하나가 이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이메일함을 확인하니 태국 교육부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크레벨 씨, 우리의 결정을 재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태국 교육부와의 화상회의가 예정된 아침, 본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일리 CEO와 기술팀이 함께 회의실에 모였어요. 화면에 수파욱과 태국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크레벨 씨,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수파웃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쉔웨이 시스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남부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거의 실패에 가깝습니다.
태국 교육부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한글 기반 시스템에 대해 다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귀사와 한울림의 협력 모델이 인상적입니다. 기술 협력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일리이가 제게 눈짓했습니다. 제가 대답할 차례였죠. 태국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는 유럽과 아프리카 프로젝트로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한울림 역시 마찬가지고요. 당장 응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화면 속 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물론 미래에 협력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교육적 가치에 근거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일리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강경하게 나갔군요, 엘사. 필요한 접근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태국은 정치적 이유로 한글을 거부했고 이제 와서 단순히 기술적 문제라고 가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한 달 후 아프리카 가나에서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언어를 한글 원리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학생들의 문해율이 2달 만에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성공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글, 디지털 시대의 비밀 무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 미디어에 실렸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그것이 어떻게 문맹 퇴치의 혁명적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1년 후 루멘테크와 한울림의 협력 모델은 유네스코 교육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어요.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혁명의 힘을 디지털 시대에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태국 대표단도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후회와 결의가 동시에 읽혔습니다. 아마도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시상식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때로는 가장 작은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군요. 제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버려졌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세계는 조용히 증명한 나라를 원했고 태국은 조작된 목소리를 택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진실을 향해 흐른다. 문자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을.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지 태국과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진리와 정치, 교육과 권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